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선거운동 일정은 후보자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을 상징하는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택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 광화문 광장에서의 빛의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 제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과 민생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민생이 얼마나 어려우냐,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로 왔습니다. 한국의 러스트벨트 격인 여수 산단에서 공업지대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지금까지 국가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비롯해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됐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 광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첫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각각 나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선거운동 장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3인 3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본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또 최근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을 택해서 역시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 일대에서 이번 계엄으로 통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의미를 가장 잘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그 장소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과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는 좀 의문점이 남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가장 최대의 농수산물 시장, 가락시장에 가서 물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침체돼 있는 그런 골목상권의 위기, 이러한 것들을 좀 짚으면서 또 본인이 가장 강조하는 그 트레이드마크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듬는 보수 대통령 후보의 면모를 좀 과시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호남과 일자리인데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당시에 상당히 이른바 서진 정책이라고 해서 호남을 파고들었던 그런 전략이 있었고, 또한 젊은 이공계 출신의 대통령 후보로서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은 정치적인 곳을 택한 건 아니냐. 그럼 선거가 최대 정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촛불혁명 이후에 빛의 혁명으로 이번에 탄핵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탄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탄핵의 결론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광장 아스팔트 차가운 위에서 밤을 지샜습니까? 또 이 광화문이야말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그런 장소가 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심이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한편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한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치열한 또 여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극복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화문에서 갈등도 시작됐지만 이곳 광화문에서 또 갈등도 끝내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는 빛의 혁명의 발아지인 광화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에 가셔가지고 또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수 산당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최대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야 뭐 과거에 저희 지역구가 요수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밤에는 불야성입니다. 꼭 요수가 밤바다만 유명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어떤 생산적인 어떤 산업의 활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곳을 찾았다는 것도 저는 숨은 곳을 잘 찾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공약을 내놓게 되는데 공약은 그동안 좀 묻히게 마련이었죠. 하지만 일단 1호 공약은 하나씩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제목 하에 이 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이야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유사 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하겠다라는 내용이 각각 첫 번째 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가장 힘이 좋을 때 이 적폐청산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물론 불법적인 비상개혁과 내란 잔당들에 대한 소탕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과거 동서고금, 옛날 뭐 지금이건 어떤 모든 걸 망라하고 지도자는요, 그 국민들을 가장 잘 살고 걱정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제를 가장 큰 어떤 공약으로 세운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GDP가 저희가 10위였거든요. 14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부자 감세 2년 동안 87조 해가지고요. 세수 펑크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혈세 4,949억이 들어간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제1 첫 번째 목표로서 무조건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 역시도 경제긴 경제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구체적인 미시적인 지원책들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어떤 산업별 지원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틀, 즉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개별 기업과 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걷어내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기준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승계와 가업의 연속성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기업이 해외로 유출하고 일자리가 상실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보다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고 특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환경,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을 만들겠다. 거기에 좀 더 방점이 꽂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위중교사 2심 공판기일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수용을 했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위중교사 2심 역시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공판기일이 다 미뤄지면서 재판 리스크에서의 벗어남,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이것을 연기를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100만 명에 가까운 당원과 국민들, 지지자들이 투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이 대통령 후보자는요 총리급의 경호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도 할 수 없고 구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과거에 이 재판이 연기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20일 동안에 5번의 재판을 받고 6월 3일 투표일에도 이재명 후보 보고 재판받으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재판을 받게 하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개혁신당의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이 보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재명 후보는 5번이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이런 네거티브적인 아이템을 저는 사법부에서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부가 국민의 참정권 차원에서라도 그 연기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벌금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대법원에 또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공식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김혜경 여사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을 감싸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 포함해가지고 10만 4천 원의 밥값을 냈다는 것이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됐든 잘못이 있으면은 수사하고 조사해가지고 혐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든 무죄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어땠습니까? 명품백을 2번이나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본인의 모친과 23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6천만 원의 목걸이를 받았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제대로 됐습니까? 아직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안에 만에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은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범죄자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과정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검찰이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소도 안 해버리니까 이걸 두고 저희가 헌법을 어긋나는 정신이다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이 재판도 계속 진행되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 권력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어떤 건진버스와 관련된 것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들 다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영부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태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 역시 더 이상 이제 검찰의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출석해서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누가 재판을 받느냐, 수사를 받느냐, 기소가 될 수 있느냐, 처벌을 받느냐 이러한 것들은 어떤 판사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헌법과
우리가 동의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는 조항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조항은 왜 만들어진 것이냐? 바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독재 권위주의의 그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수단으로 선거 기간 중에 선거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행정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에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법부, 즉 삼권 분립에서 중립에 놓여져 있는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왜 공판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러한 법조항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하면 안 되고 선거 30일 전에는 해도 되고 선거 50일 전에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사법부의 상당한 정치에 대한 굴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중에 하나는 거의 사실상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것 또한 국민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재판을 회피하도록 해준 것은 사법부가 너무나 임의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법부의 훗날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떳떳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윤주진 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옳으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말씀이 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잡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5월 1일 날 파기환송과 관련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만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고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법률 상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끝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유추할 수가 있는데 대법관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선고를 하고 또 고등법원에 가서도 5월 2일 날 하루 사이에 3가지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고등법원에 접수가 되고 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또 기일까지 잡습니다. 보통의 재판이라면 14일, 2주 정도 걸리는 것들을 하루 만에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사법부가 이 공정한 선거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전에 파기환송 같은 경우도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내렸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하고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이 작년에 적시한 판례까지 항소심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까지 바꿨어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판사들 사이에는 99명의 범죄자를 잡아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명의 억울한 사람이 100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선출된 이재명 후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모든 사건 기록을 다 안 봤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만은 모든 것을 좀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저희 국민들이 느끼기에 3일 동안 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로그 기록을 확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은 의구심과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사법 리스크 제발 중단해달라.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빠르게 선고를 했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로
그렇다면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왜 2년 2개월한 시간이 걸렸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규칙대로 633 원칙,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규정을 그대로 지켰다면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 후보 등록, 후보 우리 그 뽑는 투표지에 이름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1심에서는 정의가 지연됐고 3심은 빨리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균형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다 지나간 얘기고요.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저는 줄줄이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국민을 믿고 법률을 믿고 재판부를 믿고 난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 대신 선거운동 잘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으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과 보수층의 마음도 좀 동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6월 3일 전까지만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고 미루는 모습이 오히려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마이너스다. 당당하게 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됩니다. 왜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1심 때 너무 늦어졌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검찰이 뭐 30~4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이 길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당하던 판사가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같은 해 2022년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재판이 28건. 이재명 후보보다 2년이나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게 23건이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막 재판을 막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하겠습니다. 후보 교체 또 재교체, 또 다시 교체라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일단은 여진을 미봉한 것 같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당내 통합이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내부 사정은 좀 어떤지. 비교적 그 진통과 분열에 비해서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좀 화합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절차적인 그 진통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사실 뭐 개인 김문수가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개인 한덕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가는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송구스러운 모습이고 새벽에 기습작전하듯이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모습 당연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고요. 실제로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다채롭게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도 요직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화합의 아주 상징적인 결정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당을 더욱더 일치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좀 더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 단일화 과정은 복잡했지만 일단 결정된 만큼 원팀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이 뭐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놀랐던 거는 새벽 2시 반에 후보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딱 1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2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서류 중에는 세금 관련된 서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하루 이틀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민의힘 당원분이 그 새벽에 또 어떻게 그 시간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알고 또 후보 등록하겠다. 나도 대통령 후보 나서겠다라고 국회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국회에 못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것은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니, 그런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구성원들이 다 이게 단일화 원만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요구하셨던 그리고 비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 보니까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의총 왔다가 할 말하고 나가버리니까 막 막아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또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 오니까 옆에 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할 것도 없죠. 그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킨다고 이런 말씀하셨다가. 그래서 저는 과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는 결합이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이 내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소수지만 그래도 똘똘 뭉쳐서 가셔야지 아무리 대선 한복판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걷어내기 어렵다고 해서 대충 이 어떤 후보 교체 사건을 그냥 뒤로 미루고 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 초선입니다. 1990년생이니까 이제 30대. 과거 이준석계라고 하면서 천하용인의 한 사람으로 하지만 남아있던 국민의힘에 남아있던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얘기 들어볼게요. 예, 파격적인 인선이고요. 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대위원장, 즉 이번 선거를 이끌어가는 총괄 책임이 있는 그런 당대표의 지위에는 오히려 가장 최연소의 국회의원을 내세운 것은 그 조화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계엄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참여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 김문수 후보로 한덕수 후보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대위원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또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또 한 명의 라이벌이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40대 기수론을 좀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반대 카드로 김용태 의원 같은 더 젊고 참신한 그런 정치인이 전면에 나선다면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선거는 뭐니 해도 이 홍보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홍보와 메시지에 있어서 이 젊은 감각, 특히 중도층을 파고들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대폭 수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후보도 중요하지만 당 조직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의 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의원의 이번에 그 활약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게 그렇게 좀 파격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미 탈당을 해버렸지만 김상욱 의원 정도는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그래도 좀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나마 조금 눈길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이 김문수 후보가 조금 노후한 이미지가 있고 반면에 뭐 이준석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라든지 훨씬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려고 했던 일종의 얼굴 마담으로만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가 사퇴했으면 저는 같은 비대위원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도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서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명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대위원들 다 동반 사퇴하고 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사퇴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훨씬 그 앞에 나서가지고 후보 교체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의원이 뭐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호불호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절대로 국민들이 평가했을 때 괜찮은 인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나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하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출당 제명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나마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 뭐라도 또 좀 변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보수의 지지층 상당수가 이준석 그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대선에서 2위 자리를 이준석 후보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은 괴멸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당하고 절연 가능성.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지금 국민의힘 선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스스로 탈당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윤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조금이나마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해야 되고 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워진다면 본인의 앞으로의 사법 일정이라든지 정치적 평가도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이 오히려 좋은 옵션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당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고 참신하고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늘 올바른 목소리를 내왔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나머지 의원들이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김문수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대신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은 상당히 잘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선대위 추가 인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경선에 뛰었던 후보들이 함께 힘을 좀 도와주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선대위원장직은 본인은 좀 맡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맡기가 좀 어렵겠지만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분들이 과연 힘을 합칠 것이냐 또 힘을 합친다면 시너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지 말지가 불투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번 대선 출마가 본인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자리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그런 선거직보다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원로들을 끌어안는다든지 그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이 너무 이게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뭐 나경원, 안철수 등 다른 후보들은 저는 이번 선거를 돕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승패를 떠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후 본인들의 정치 일정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 선대위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파에 관계없이 상당히 다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본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일정을 담당했었던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정 단장을 맡았어요. 강명구 의원은 지난 윤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 기획으로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던 그런 실무진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승리의 DNA가 있는 그런 선대위 구성을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그런 약점을 잘 보완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꿈도 꾸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저는 이끌려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9.10이라는 이 9일 만의 꿈이 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말했듯이 그 선거를 뭐 말로는 돕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끝까지 선거를 돕지 않잖아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에 저는 갇혀가지고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빠르면 선거 일주일 전, 뭐 늦으면 선거 한 3일 전에는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의 보수 결집이 최대한 이루어졌을 때 또 본인이 좀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나와서 광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동훈 후보로도 나서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결 조건으로 내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출당시켜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선을 그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아무래도 나오기가 좀 수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조금 나오는데 부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왕성하게 SNS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좀
돋보이고 싶어하고 또 국민의힘의 나름대로 차기 어떤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빅텐트에 대한 마지막 또 카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합류할 것이냐.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이제 세 번째 주자로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즉 빅텐트론과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단일화는 결국은 지지율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소 한 10%포인트 이내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김문수와 이준석이 표를 합쳤을 때 이재명을 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충족됐을 때는 이준석 후보도 결국은 단일화를 거부하기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스피드 있게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추격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판단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결국은 보수는 결집할 것이고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재명의 판도가 점점 구도가 확실해질수록 이준석 후보의 제3지대 지분이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매력적이더라도 표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독자 완주로서 선거비도 보전받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을 바에는 차라리 반 이재명 전선의 마지막 퍼즐이 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김문수 후보의 선전에 달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게 궁금한 선거가 아니라 누가 2등이 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선거일 것 같습니다.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후보 교체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럼 그 실망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으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이준석 후보에게 가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번에 15%는 충분히 득점을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조는 다 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히려 내란 보수 대 개혁 보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2등을 하려고 저는 상당히 노력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구구 텐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도 후보로 한 명 냈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 의혹에 가장 주장을 크게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황교안, 김문수로 이어지는 구구 보수 빅텐트는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런 보수 세력과 조금 합당을 해가지고 사실 대선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는데도 저는 그런 포석까지 깔려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런 구구 보수 빅텐트가 좀 펼쳐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준석 후보와의 텐트는 절대로 펼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의 이야기지만 이 구구 빅텐트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국민적으로 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하게 정말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정광훈 목사라든지 자유통일당과 함께했던 그러한 기록과 영상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망언집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과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상당히 가혹했던 억압하는 그러한 정권,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면서 광장에서 함께 태극기를 흔들었던 본인의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는 그 당시의 김문수와 다르다. 나는 이제는 국민의힘의 후보고 따라서 극우와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도 보수가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전략적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그러한 의지가 저는 엿보이거든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네거티브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망원집도 나오고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전과 관련된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재명 후보 뭐 형수 욕설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내 친형이지만 내 부모한테 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혼자 계시는데 가셔가지고 돈 안 빌려준다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친형이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형의 만행 때문에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이 전화를 받지 않고 형수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욕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다 알게 되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또 이 형님분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에 전화해서 쏟은 욕설도 있습니다. 저도 이 욕설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다 들으시면은 아 그럴만 했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과거 전과 얘기하시는데요. 성남 시립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검사 사칭이라고 자꾸 공격하는데 누가 들으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해서 검사도 아닌데 나 검사인데요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PD가 어떤 그 지역 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 저는 공격할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럼 본인도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뭐 전과 있었던 것도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추가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낸 망언집을 보면 여성의 표는 좀 날아간 것 같다. 왜? 뭐 충안전이라든지 뭐 쭉쭉 빵빵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뭐 이재명 후보의 억울한 뭐 형수 욕설만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망언도 국민들이 동시에 알게 되면 선택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문수 후보 망언집 냈을 때 이게 민주당 내부에 혹시 트로이 목마가 있나 엑스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망언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누굴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정적인 배경도 있고 사연도 있겠지만 차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을 쉽게 올린다라는 것은 정말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지나가는 이대남한테 너 이증남이지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연평도 꽃게 발언 이러한 그 구설수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그 평상시에도 말씀하신 게 좀 거친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언을 따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망언집에 보니까 무슨 김문수 후보의 정견까지도 다 망언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기업은 감옥 갈 위험이 있다.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들은 늘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다. 까딱 잘못하면 배임으로 걸고 횡령으로 걸고 이제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걸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기업은 감옥에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게 왜 망언입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지적이자 진단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망언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망언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려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망언은 서로 비판하고 사과해야 되겠지만 망언도 아닌 걸 망언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것이야말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마타도하고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포토라인에 멈춰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만 보였는데요. 이제 뭐 포토라인 서기 전에 SNS에서는 선거 관련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제발 6월 3일까지 그저 선거를 바라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아직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의 차원이고요.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정말 SNS도 그러셨잖아요.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다. 정말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윤 대통령께서 침묵을 지켜주시고 조용히 마음으로
당을 응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자꾸 김문수 후보와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서로 별개입니다. 김문수는 김문수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거든요. 마치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개인적 발언이 김문수 후보가 원해서 김문수 후보랑 서로 교감이 있어서 나온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왜곡이다. 그래서 우리 선거에 국민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이제 입에 그동안 대통령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뭐냐면 발언을 자제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하면은 펴 떨어진다는 소리가 쭉쭉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글도 쫙 쓰셨나 봐요. 아주 긴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돼버리니까 글을 고친다고는 고쳤는데 군데군데 글을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거 김문수 후보가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법정에 출두를 하시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호원이 기자의 어깨를 막 당기면서 질문을 못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과거에 이틀막, 또틀막, 삼틀막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1호인 기자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걸 막는 겁니까? 저 질문 받으라고 저 그 포토라인에 서라고 저 국민들이 저 지하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게 항의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출석을 할 때는 저런 모습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할 말이 없으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